G2라는 단어가 한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거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참조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해서 보면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 네, 이병환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책으로 혹은 선생님이 연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가 쑥 들어가진 않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기 위한 기본? 뭐 이런 얘기를 좀 몇 가지 짚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요새 다시 또 무슨 신냉전이다. 뭐 일본하고의 문제, 또 뭐 미국 문제, 북한 문제, 러시아가 뭐 우리 영공을 뭐 들어왔다 나갔다 했느니, 중국이 어쨌느니 뭐 이래서 이것이 다시 신냉전?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G2나 뭐 신냉전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 한국의 공론장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G2라는 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한다라는 이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G2라는 단어가 한국이랑 일본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나 이렇게 남아시아 언론들을 이렇게 리뷰를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인도 언론들 보면은 21세기가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 인도에서의 핵심은 인도의 부상이고, 러시아 언론에서도 사실 G2라는 얘기 굉장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국이 세니까 크고 네. 인구도 많고 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리고 예전에 제국이었고 또 아주 장구한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인도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미국과 중국으로 보는 G2라는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마땅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참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선택지가 좁은 암묵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대중부터 위정자까지. 그러면 네. G2로 보지 않게 되면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열린다. 그렇죠. 네. 그 현재의 어떤 세계 정세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를 전망할 때도 훨씬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한 편이고, 네.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와 뭐 이슬람권, 뭐 러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 하는 얘기들 비교해서 보면은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둘 사이에 끼어서 네, 이쪽이야 이쪽이야 네. 너는 어느 쪽이야에 답하지 않고도 네.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허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걸. 그러면 말이에요. 다시 책 내기로 가면 이제 저는 종종 제가 책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답에 도달을 했는데, 책을 읽는다는 거는 질문하고 만나는 일이 아닐까? 따라서 책을 읽는다는 거, 혹은 잘 읽는다는 거는 이 저자가 이 책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는지를 일단 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본다. 근데 내가 그런 질문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본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의 경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선생님은 애초에 이런 시도를 그리고 이런 글을 쓸 때 어떤 질문을 가졌어요? 제가 역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사회학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회학 했을 때는 구미의 사회 이론들을 주로 많이 배웠었고요. 근데 그런 이론들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한국 사회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겨가지고
아,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살펴야 되는구나 해서 역사학과로 갔는데 한국 근현대사를 잘 하려면은 이웃 나라를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영향이 이 한반도에 압축적으로 다 이렇게 몰려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시아사로 갔던 거고요. 네. 동아시아사의 마지막 고리였던 베트남을 연구하러 갔다가 유라시아라는 발상이 떠올랐던 거고 그 유라시아 견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역사학의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역사는 진보한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발전하면 성장하면은 점점 유럽 같이 혹은 미국처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발전 노선 속에서 한 세대는 산업화를 향해 달렸던 거고 그 다음 세대는 민주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한국은 한동안 많이 회자됐었던 헬조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2030 세대는 불만으로 이렇게 들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렇게 전 인류가 추구해 왔던 어떤 방향이 아닌 것 다 더 끝난 이상 거구나.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다 그런 거구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나 브렉시트나 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동시대적인 현상이 각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똑같다. 그러니까 19세기의 어떤 진보적인 세계관에서 얘기했던 어떤 패러다임이 끝난다 라고 봤고 그럼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럼 답이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책은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사회학을 공부를 하다가 역사로 방향을 틀 때 우리 사회를 좀 잘 이해하고 싶었는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의 상당수는 그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이론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 나온 학문이니까. 그리고 그걸 이론을 많이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되어 갈 거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닌 것 같았어. 그쪽에 최신 이론을 많이 배우면은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이 우리를 추동해왔던 뭐 동력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하여튼 다 전 지구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만났던 두아라라고 하는 교수의 인터뷰가 이 세 권 시리즈의 돌아보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서구적인 근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구적인 근대로 간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뿐만이 아니라 각 아시아의 다양한 문명들의 가치가 이 동시에 구현되는 형태의 글로벌 모던으로 가고 그때 중요한 거는 이 발전이나 성장 일변도의 문명과는 다른 그 수련, 수양 이런 트레이닝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성숙시켜 왔던 아시아의 전통이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뭐 재영성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날인데 그 싱가포르 대학에서 오후에 그 인터뷰를 하고 저녁에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이었어요. 그때 화두는 AI랑 VR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버추얼한 그 세계가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때마다 실감은 안 왔어요.
저는 그냥 여전히 인문사회과학자였기 때문에 음흠. 그랬는데 인도에 갔을 때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그 사건이 한국에서 그때였어요? 있었죠. 그리고 인도의 모든 신문과 잡지나 TV에서도 그게 가장 큰 뉴스였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펼쳐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혁명과 아시아 혹은 이게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 배양해 왔던 영성을 트레이닝하는 훈련 이런 게 만날 이렇게 수 있다. 합류할 수 있겠구나. 예, 합류하면은 어떤 재미있는 기존의 문명과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발상은 3년 내내 하고 왔었고 네. 돌아와서는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했죠. 예. 그 얘기도 되게 흥미로워요. 자, 궁금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오늘 내용이 좀 묵직해서요. 전 두 가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G2 그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게 약간 허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벼운 질문인데 그 유라시아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서 딸인데 그 터키 이스탄불을 가서 직접 보면은 중동을 이렇게 다 둘러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터키 이스탄불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시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하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중동인 거고 훨씬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이슬람권이고 이슬람권은 정말 넓죠. 그러니까 인도양 세계가 사실은 다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 북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네, 들어간. 그리고 사실은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다 이슬람권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동도 두 가지의 핵심 권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터키가 구 오스만 제국이 다스렸던 영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남유럽, 현재의 그 아라비아 반도 등등 하는 그 일대에 관심이 있다면 이스탄불이 적절할 것이고 반면에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 세계는 또 달라요. 이란. 예, 테헤란이나 뭐 이런 데가 주도했던 데는 그쪽은 이렇게 내륙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란 쪽으로 갈 건가, 뭐 터키 쪽으로 갈 건가, 배워야 할 언어도 약간 달라지고 그런 게 있죠. 예.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진 세계라고 이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명이 다르잖아요. 우리한테는 하나지만 언어도 페르시아어, 이란어하고 나머지 아랍어하고. 다르죠. 예. 어떻게 다른지는 이 권을 읽어보시면 네, 감이 오실 거예요. 좋은 답. 네. 그다음에 앞에 이제 G2가 허상일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주십사 하는. 그게 말의 힘이고 언어의 힘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개념이 딱 들어오면은 그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냉전이라는 말부터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냉전기 내내 중국에서는 냉전이라는 말 사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냉전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발화하지?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는 게 세계를 인식하는 데 주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G2라는 말도 워싱턴 발 신조어죠.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낸 그 인텔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상, 세계 구도 혹은 전략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왜 이 말을 만들어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말을 잘 쓰는 나라들은 왜 쓸까? 그리고 안 쓰는 나라들은 그 말을 왜 잘 안 쓰는 거지?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키워가는 것,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네. 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뭐라고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게 사실 지배자의 언어인 것 같고, 우리가 왜 프레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정치 분야든 경제 무슨 비즈니스 분야든 간에 리더들을 보면 항상 그 현상을 먼저 이건 이거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언어를 가진 존재들이 항상 리더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만이 진리가 아닐 것이므로 유심히 누가 그리고 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100분 동감합니다. 네, 질문 또? 네. 아까 100여 개의 도시를 여행하시면서 남다른 견해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가장 주시해야 되고 관심 갖고 비전이 보이는 비전이 곳. 어딜까? 네. 있는 곳은 어딜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라를 100개 맞아요. 정도 갔었고 그랬어.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비전이 있는 도시를 꼽기는 어려운데 그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몇 개 제가 꼽는 데가 있죠. 제가 주목하는 주요 도시들은 그 19세기 이전에 그 유라시아의 어떤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세 동점 이전에, 그러니까 유럽이 그 아시아를 압도하기 전에 어떤 그러니까 자체적인 문명을 네, 일궜던 그때 문명의 중심이었던 제국의 수도나 이 허브 도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그 나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주변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보라고 많이 하죠. 이 델리나 중앙아시아에 간다면 막 사마르칸트라던가 그러니까 모스크바도 모스크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동유럽 일대까지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도시고, 베오그라드 같은 데 가면은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라는 게 사실은 남유럽의 소제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베오그라드에 딱 가면은 이 주변에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뚫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에 가보는 게 그러니까 나라 단위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에 연결되는 문명적인 단위로 이렇게 세계를 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네, 제가 질문을 듣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면 서울은 거기 들어갈까요? 우리는 제국의 경험이 없는데. 꼭 제국의 수도가 아니어도 네. 그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들은 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도시 국가죠. 싱가포르 같은 데인데 싱가포르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자체적으로는 네. 뭐가 아니어도 제국은 아니잖아요. 네. 너무너무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시내를 걸으면은 전 세계 언어가 다 들리고 신문도 온 나라의 신문이 네. 다 있고 이런 걸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고 서울도 어마어마한 글로벌 도시이기는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관심이 아주 많은 도시는 개성이긴 해요. 개경. 네. 이름부터 열린 도시였고 네. 오픈시티였고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저 계속 고려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이렇게 영어로도 코리안이고 프랑스어, 독일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도 우리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현재까지 이게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나민 꼬리 러시아인들도 우리를 그러니까 야카레이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카레이츠. 카레 이렇게 다 고려에서 간 건데 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고려 시대가 그만큼 개방된.
글로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쪽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려인이래 네. 라고 하는 지식과 정보가 유통됐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유산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은 개경이 되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그럼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